건담 시드 시리즈는 정말 핵으로 시작해서 핵으로 끝난다고 할 만큼 핵에 관련된 설정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우주세기의 미노프스키 입자를 오마주한 뉴트론 제머는 전파 통신을 방해하는 역할, 거기다 핵 분열을 억제하는 역할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핵연료를 사용하는 우주세기의 모빌스트와는 달리 시드 시리즈는 배터리로 구동하는 기체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1기 후반부 뉴트론 제머 캔슬러라는 설정이 등장하며 이러한 양상은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시드 시리즈에 등장하는 설정, 뉴트론 제머 캔슬러와 핵엔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뉴트론 제머는 앞서 설명했듯 모든 핵분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전파 통신과 레이더 같은 전파를 이용한 장치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핵분열을 이용한 발전은 차단되고 레이더를 사용하던 재래식 병기들 또한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유식의 전투를 기반으로 한 인간형 병기, 모빌스트가 등장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작중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트론 제머는 거대한 원기둥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론상 3기만으로도 지구 전역을 범위해둘 수 있지만 작중 언급에 의하면 지구에는 수십 기, 심지어 달 궤도에서도 작동하고 있으며 아마 플랜트에도 설치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캔슬러 개발 이전까지 지구연합과 자프트는 모두 핵분열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뉴트론 제머가 언제 개발되었는지에 관한 설정은 없지만 핵분열과 레이더의 무효화를 예상하고 제작된 최초의 전투용 모빌스트 진이 코즈믹이라 67년 처음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 개발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전쟁이 본격화된 코즈믹이라 70년 지구연합군의 핵공격에 의한 피위 발렌타인 사건 이후 지구연합의 콜로니인 세계수를 둘러싼 세계수 공방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죠. 이때 자프트는 핵병기로 무장한 연합군을 상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희생을 치르지만 결국 세계수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으로 자프트는 뉴트론 제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되었고 식량과 지상 거점 확보, 매스 드라이버 제압을 위한 오퍼레이션 우로보로스를 계획합니다. 오퍼레이션 우로보로스는 지구 곳곳에 뉴트론 제머를 배치하는 것으로 지구의 통신과 핵발전을 차단하여 침략을 용이하게 하는 작전이었죠. 이 오퍼레이션 우로보로스는 자프트 입장에선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프트는 수십 개에 달하는 뉴트론 제머를 지구 곳곳에 배치하는 데 성공했고 핵발전에 의존하던 지구연합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사회혼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약 10억 명 이상이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작중에선 4월의 대위기라고 부르죠. 거기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뉴트론 제머의 특성으로 인해 레이더를 사용하는 기존 재래식 병기들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는 지구연합군의 전력 약화, 그리고 독자적인 모빌스트인 건담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핵연료 사용의 제한으로 인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체들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필연적으로 일정 가동 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필요했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작중 등장하는 함선들은 뉴트론 제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핵 분열을 사용하던 기존의 발전소와는 달리 함선에는 핵 융합 엔진이 장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함선들은 뉴트론 제머의 영향권에서도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했고 배터리가 떨어진 기체들은 함선에서 충전한 이후 재출격할 수 있었죠. 다만 지구연합이 개발한 GAT-X 시리즈들은 에너지 소모가 심한 빈병기, 페이즈 시프트 장갑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시리즈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았던 스트라이크조차 기존 양산기보다 가동시간이 짧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X 시리즈는 전황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했고 결국 양 진영은 기존 배터리가 아닌 고성능 동력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장비가 바로 뉴트론 제머 캔슬러죠. 뉴트론 제머 캔슬러는 플랜트 최고평의의 의원이자 기계공학의 권위자인 유리 아말피에 의해 개발됩니다. 당시 플랜트는 패트릭 자라가 이끄는 강경파, 시겔 클라인이 이끄는 온건파로 정치 세력이 나누어진 상태였는데요. 온건파 소속이었던 유리 아말피는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개발했지만 강경파인 패트릭 자라에 의해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제조 기술을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 도중 스트라이크에 의해 자신의 아들 니콜 아말피를 잃게 되자 전쟁의 조기 종결을 바라며 패트릭 자라에게 제조 기술을 공개하죠. 뉴트론 제머 캔슬러는 희귀금속인 베이스 메터리얼이 사용되고 기존 핵엔진의 소형 필드를 전개하여 뉴트론 제머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장비입니다. 뉴트론 제머 캔슬러 자체가 핵엔진인 것이 아니라 핵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비인 거죠. 작중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최초로 탑재한 기체는 게이츠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프트제 최초의 건담 드레드노트입니다. 이 드레드노트 건담은 여러모로 재밌는 기체인데요. 최초로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장착한 기체, 최초의 자프트제 건담, 최초의 드라곤 시스템 탑재 기체라는 여러가지 최초 타이틀을 가진 기체입니다.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험용 기체였기 때문에 형식 번호에 핵을 뜻하는 A가 들어갔고 이후의 핵동력 기체들에도 A가 들어가게 됩니다. 핵엔진을 탑재한 기체가 없던 개발 당시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기체로 인식되기도 했죠. 앞서 설명했듯 뉴트론 제머 캔슬러는 핵엔진 주변의 소형 필드를 전개하여 뉴트론 제머의 영향을 상쇄하는데요. 덕분에 이후 등장하는 핵동력 기체들은 대부분 핵엔진이 위치한 배부분에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탑재됩니다. 하지만 드레드노트의 경우엔 캔슬러가 머리에 탑재되었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캔슬러의 필드 범위가 이후 등장하는 기체들보다 상당히 넓었죠. 덕분에 드레드노트 주위에 위치한 다른 기체들 또한 캔슬러의 효과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후에 개발되는 핵엔진 기체들은 엔진 주변만 감쌀 수 있도록 필드가 소형화되죠. 시험 운용 종료 이후 모든 파츠가 분해되어 폐기될 예정이었지만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플랜트의 온건파 지도자 시겔 클라인에 의해 중립 세력인 정크 길드로 핵심 부품들이 유출됩니다. 이후 드레드노트의 테스트 데이터와 드라곤 시스템의 설계도를 확보한 로우 귤에 의해 엑스 아스트레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됩니다. 이때 로우 귤은 드레드노트의 데이터를 역설계하여 이후 화성에서 독자적인 핵엔진 모빌리스트 델타 아스트레이를 제작하죠. 지구의 에너지 부족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겔 클라인 입장에서는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후 자프트는 드레드노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뉴트론 제머 캔슬러 탑재기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설계된 결전형 기체 프리덤은 자프트가 모든 기술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입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인 모빌리스트입니다. 하지만 라크스에 의해 탈취되고 주인공인 키라의 두 번째 기체로 활약하죠. 이때 뉴트론 제머 캔슬러의 개발자인 유리 아말피는 라크스의 행위를 배신이라고 하며 원통해합니다. 프리덤은 어떻게 보면 작중 최초로 공식 실전에 투입된 핵엔진 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라가 처음 탑승했을 당시 스트라이크의 4배 이상의 출력을 가졌다는 언급을 했고 이후 아즈라엘이 확인한 데이터상으로도 무려 8826kW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우주세계의 대표적 고출력 기체 더블 제타 건담이 7340kW, 그보다 몇십 년 뒤에 개발된 기체인 V2 건담이 최대 7510kW라는 점을 보면 프리덤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죠. 핵엔진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던 페이즈 시프트 장갑을 거의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레일건과 빔포 같은 다양한 화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멀티로곤 시스템을 이용해 장착된 많은 화기들을 전방위로 발사할 수 있는 등 일부 시점에서는 압도적인 오버스펙을 자랑했습니다. 거기다 핵엔진의 남아나는 전력을 이용해 전함 이터널에 탑재된 지원 장비 BTR을 사용할 수 있었죠.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활약하지만 이후 라우르 크루제와의 전투에서 대파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동력부가 위치한 몸통 부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브에서 수리하여 2부 시점에서도 활약하죠. 프리덤과 동시기에 개발된 저스티스 또한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탑재되었는데요. 프리덤과 비슷하게 자프트의 인적, 물적 자산들이 아낌없이 활용되었으며 원거리 장비가 대부분인 프리덤과는 다르게 근거리 장비들로 무장하고 백팩인 파툼을 장비하여 더욱 높은 기동성을 보유할 수 있었죠. 또한 프리덤과 마찬가지로 미티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지스를 모체로 개발된 리제네레이트 건담, 스트라이크를 모체로 개발된 테스타먼트 건담, 드라곤 시스템을 장비한 프로비던스 건담에도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탑재되죠. 유니우스 조약 이전 마지막으로 개발된 핵동력 모빌리스트 프로비던스는 당초 4개의 빔사벨을 사용하는 근접전 전용 기체로 디자인되었지만 기본 설계 이후 파일럿이었던 라우르 크루제에 의해 드라곤 시스템을 장비한 기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때 급하게 드라곤 시스템을 장비하느라 기체 외부에 케이블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출격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작품 후반부까지 뉴트론 제머 캔슬러의 설계도는 자프트에 의해 극비리에 관리되어 왔지만 인간과 코디네이터가 공멸하기를 원했던 라우르 크루즈에 의해 블루코스모스의 맹주였던 무르타 아즈라엘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캔슬러의 설계도를 손에 넣은 지구연합은 다수의 핵미사일에 캔슬러를 탑재하여 자프트의 요새인 보아즈를 공격하죠. 이후 자프트 또한 최종 병기인 제네시스를 공개합니다. 제네시스는 내부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킨 이후 발생한 핵펄스를 1점에 집중하여 발사하는 병기입니다. 핵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내장하고 있었죠. 2번의 사격으로 지구연합 함대의 50%를 침몰시켰고 지구 표면에 사격할 경우 에너지 복사 효과로 인해 지구의 생물들이 멸종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병기였죠. 하지만 주인공 일행들의 활약으로 인해 내부 붕괴되어 파괴됩니다. 그렇게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이 종료되고 지구연합과 플랜트는 유니우스 조약이라는 정전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유니우스 조약엔 양국의 국력을 기준으로 한 모빌스트 수의 제한, 미라주 콜로이드와 뉴트론 제머 캔슬러의 군사적 이용 금지 등 다양한 규정들이 포함되었죠. 조약 이후 뉴트론 제머 캔슬러의 모빌스트 탑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자프트는 핵동력 기체들의 개발을 중단했고 지구연합은 대서양 연방이 캔슬러의 설계도를 관리하며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작중 등장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 조약을 다 위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구연합은 조약상 금지된 뉴트론 제머 캔슬러뿐만 아니라 미라주 콜로이드까지 탑재한 엔데거, 네로 블리츠와 캔슬러가 탑재된 거대 모비라머 펠그란데를 비밀리에 운용 중이었고 자프트 또한 네오제네시스를 탑재한 요새 메사이어를 건설하며 핵엔진이 탑재된 양산기, 자쿠 양산 시작형을 47기나 제작하거나 핵엔진의 발전형인 하이퍼 듀트리온 엔진을 장비한 데스티니, 레전드 건담을 개발하는 등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중립국인 오브도 이전 전쟁에서 반파된 프리덤을 복구하여 보관 중이었고, 미라주 콜로이드와 핵엔진이 탑재된 이클립스 건담 2호기를 제작합니다. 사실 이 유니우스 조약이라는 게 상당히 허점이 많은 조약입니다. 국력에 따른 모빌스트 수의 제한이라는 조항은 임펄스 시스템이라는 편법으로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었으며, 미라주 콜로이드의 경우 어디까지나 군사적 이용 금지이기 때문에 실험용 기체라는 명목으로 제작한다면 조항을 피해갈 수 있었죠. 거기다 프리덤의 경우엔 조약 이전에 제작된 프리덤을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닌 복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약 위반 혐의를 벗어납니다. 애초에 유니우스 조약이라는 게 지구연합과 플랜트, 양국 사이에서만 맺어진 조약이라 엄밀히 따지자면 중립세력인 오브, 삼척동맹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더 이상 뉴트론 제머 캔슬러 탑재기를 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2부 시점에선 나름 구형기체였던 프리덤이 여전히 신형기체들을 압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 키라의 불살 성향과 임펄스 시스템을 잘 활용한 신에 의해 격추당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프리덤은 소드 임펄스의 대함도에 핵엔진이 탑재된 대부분을 관통당하고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파괴되지만 어째선지 키라는 이후에도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이는 격추될 당시 키라가 유폭 직전에 캔슬러를 정지시켜 핵폭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핵폭발로 인해 신 또한 함께 사망했겠죠. 거기다 일부에서 스트라이크와 이지스가 자폭할 때 큰 폭발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의 본체는 멀쩡히 남아있는 페이지 시프트 장갑의 경이로운 방어력을 생각한다면 이때 살아남은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니우스 7의 자네가 지구로 낙하한 브레이크 더 월드 사건 이후 지구연합과 플랜트 사이에선 다시 전쟁이 본격화되고 정전조약이었던 유니우스 조약이 무효화되자 양국은 다시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연합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멀티 스트라이커 윈덤을 다수 양산하여 핵공격을 감행했고, 자프트는 하이퍼 듀튜리온 엔진이라는 새로운 핵동력 기관을 개발하여 데스티니, 레전드 건담에 사용했죠. 이 하이퍼 듀튜리온 엔진은 듀튜리온 빔 송전 시스템과 기존의 핵동력을 결합한 새로운 엔진입니다. 하이퍼 듀튜리온 엔진에 관한 설정은 사실 방영 당시까지도 두루뭉실했습니다. 당시엔 데스티니, 레전드에만 탑재되고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인피니티 저스티스는 단순히 신형 핵엔진이라는 설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뉴트론 제머 캔슬러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설정이 정립되며 이 두 기체 또한 하이퍼 듀튜리온 기체가 됐죠. 자프트에 의해 제작된 데스티니는 미라주 콜로이드,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사용된 하이퍼 듀튜리온 엔진이 탑재되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식 번호에 A가 들어가던 이전 기체들과는 달리 S를 넣는 속임수까지 쓴 기체입니다. 유니우스 조약 이후 개발된 기체이고 조약에서 금지된 미라주 콜로이드,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탑재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두 가지 조약을 위반한 불법 그 자체인 기체죠. 인체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지기 위해 데스티니의 관절부엔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 채용되었습니다. 거기다 빔 실드, 고성능 빔 캐논, 미라주 콜로이드까지 장비되었으니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났죠. 데스티니와 관련된 재밌는 점은 핵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작중 에너지가 떨어진 것 같은 연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정상 핵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퍼 듀튜리온 엔진은 가동 시간이 무한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제작진은 급격하게 최대 포텐셜을 발휘한 데스티니가 기관부에 에러를 일으켜 충전이 늦어진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밝힌 적이 있죠. 이후 극장판에서 스트라이크 프리덤 2식이 전투 도중 페이지 시프트 다운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것이 핵동력의 중심부가 과열을 일으킨 것이라는 설정이 추가되며 이 장면 또한 데스티니의 엔진이 과열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데스티니와 함께 개발된 레전드 건담 또한 핵엔진을 사용하면서 형식 번호에 S를 붙인 기체입니다. 다만 데스티니와는 다르게 프레임에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 사용되지 않았고 드라곤 시스템이 2세대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본인 프로비던스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조금 애매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이후 클라인파의 비밀 공장인 팩토리에서 제작된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인피니티 저스티스에도 하이퍼 듀튜리온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프레임 전체에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전력 소모량이 심한 드라곤 시스템과 빔 실드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데스티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기체입니다. 다만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경우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장갑이 세세하게 분할되는 슬라이드 시스템을 채용했고 이 시스템이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을 추가적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며 냉각면에선 데스티니보다 우월하죠. 이때 배출되는 열로 인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관절부는 금빛을 띠게 됩니다. 같은 시기 개발된 인피니트 저스티스 또한 마찬가지로 페이지 시프트 프레임이 사용되었고 관절부가 은빛을 띠게 되죠.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탑재하여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하며 전장에서 무적처럼 활동하는 핵엔진 기체들은 사실 치명적인 천적이 하나 있습니다. 2부 초반에 등장했던 뉴트론 스탬피더는 핵분열을 억제하는 뉴트론 제머와는 달리 강제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장비인데요. 이 능력을 활용하여 캔슬러를 탑재한 핵미사일과 미사일을 보관하던 함선들을 모두 격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핵분열을 강제로 일으키는 장비이기 때문에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장비한 핵엔진 기체들은 이론상 뉴트론 스탬피더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격추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트론 스탬피더는 이 전투에서만 등장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요. 이 장비엔 뉴트론 제머 캔슬러에 들어가는 희귀금속 베이스 메터리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고, 당시 자프트는 이 베이스 메터리얼을 공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전에 제작해둔 자쿠 양산 시작형의 캔슬러를 해체하여 뉴트론 스탬피더에 사용했다는 설정이 있죠. 굉장히 효과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장 당시 개연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뉴트론 제머 캔슬러, 무지개 반사라고 불리는 등 여러모로 비판받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1년 후 시점을 다루는 극장판 시드 프리덤에선 기존 전함에서만 사용되던 핵 융합 엔진이 소형화되며 모빌 수트에도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묘사됩니다.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 엔진이기 때문에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불필요해진 거죠. 정체불명의 테러리스트들에게 강탈당한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파운데이션에 의해 격추당하고, 모르겐 레테사의 기술주임 에리카 시몬즈에 의해 신형 핵 융합 엔진이 장착된 스트라이크 프리덤 2식으로 개수되었다고 최근 발매된 소설판에서 언급됩니다. 거기다 소설판에서 라이징 프리덤, 임모탈 저스티스 같은 최신 기체들의 신형 핵 엔진이 탑재되었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 둘 또한 핵 융합 엔진이 탑재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 핵 엔진 기체에 사용되던 뉴클리어가 들어가는 OS와는 다르게 GAT-X 시리즈에서나 사용되던 OS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신기한 점도 있습니다. 이후 인피니트 저스티스 2식, 데스티니 스펙2처럼 기존 기체를 개수한 건담들에도 신형 핵 엔진이 사용되었죠. 데스티니 스펙2의 경우엔 작중 에너지가 떨어진 임펄스에게 듀트리온 송전빔을 통해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핵 엔진이 사용되지 않았던 듀얼, 버스터 건담에도 핵 엔진이 탑재되는데요. 이 두 기체는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 이후 지구 연방에 반환되지 않고 극비리에 회수되어 듀얼 블리츠, 라이트닝 버스터라는 실험용 기체로 재탄생됩니다. 핵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티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기서 문제는 배터리를 탑재한 임펄스 또한 미티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작중 임펄스가 사용한 미티어는 2부에서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미티어 8호기입니다. 따라서 핵 엔진이 아닌 기체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죠. 일단 저질러 놓고 세부적인 설정은 나중에 끼워 맞추는 시드 시리즈의 특성상 이후 설정을 추가해서 어떻게든 넘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